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보다 뒤늦게 여러 만나뵙게 된 한국 마감 깍두기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아주 이럴 줄 알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보험주들은 아주 그냥 걸레가 됐네. 네, 뭐 은행, 증권, 보험, 네, 뭐 자동차까지 다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장중에 뭐 최대 하락폭보다는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서 반등은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팔았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네. 네, 뭐 현대차나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건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를 또 많이 했고요. 단기적으로 뭐 이렇지만 장기적으로 분명히 변화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갈래로 확실하게 갈릴 것 같아요. 개별 의지가 좀 있는 회사랑 없는 회사랑. 그렇죠. 아무리 밸류업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의지가 없는 기업까지 데리고 갈 아니, 그 정도의 정책은 뭐.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자율에 맡기고 뭐 딱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그 스튜어드십 코드 가동해라. 국민연금이 뭐 그런 정도인데 뭐 중소기업 뭐 국민연금을 투자를 했겠어. 그럼 뭐 스튜어드십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고 뭐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건데 뭐 알아서 의지가 있는 애들이야 활동을 하겠지만 밸류업을 뭐 이렇게 주주환원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뭐. 네. 네. 밸류업 실망감이 좀 컸었죠. 이따가 자료로 다시 보여드리고요. 오늘 코스피가 0.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0.1%만 하락했는데 좀 대형주들 위주로 좀 하락세가 좀 많이 있어서 오늘은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 버텨가지고 지수는 들 떨어진 것 같아. 분위기 봐서는 한 1.5% 이상 빠지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대부분 많이 하락을 했고, 뭐 일본은 사상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0.3%대 꾸준하게 상승을 하네요. 네. 이 밸류업 한일전에서는 우리가 좀 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잘 몰라요. 이 밸류업이 뭔지 국회의원들이. 네.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1등 했습니다. 한국전력 지역 난방공사는 5%대, 2%대 상승을 했는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저PBR로 많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저PBR주들 낙폭 가운데서도 급등을 또 이어갔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좋고요. 네. 실적도 잘 나왔죠. 네, 그리고 기계 섹터, 의료정밀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5%대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에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그걸 좀 되돌렸고요. 그리고 보험 섹터, 금융 섹터, 유통 섹터가 제일 하락을 했습니다. 유통 섹터에서는 뭐 영업무역,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삼성물산, 세이브존, 이마트 등등 저PBR주들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됐는데요. 결론만 말하면 일단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고 그리고 네. 강제하지 않더라도 세제 인센티브가 좀 주어지면 알아서 할 텐데 그런 것도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모호한 인센티브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배당 분리과세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시에 뭐 법인세 감면, 밸류업 공시 의무화 등등 모두 빠졌고요. 의무화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권고 수준이고 자발적 참여만 유도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추진 배경 관련된 자료에는 진단은 잘 하고 있습니다. 10년 평균 PBR이 1.04로 주요국 중에 완전 꼴찌입니다. 지난번 보여드렸을 때는 우리보다 낮은 데가 홍콩 하나 있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ROE는 우리랑 비슷하네요. 8%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게 10년 평균이라서 그렇지 최근에는 조금 일본이 올라왔을 텐데 어쨌든 10년 평균으로는 비슷하지만 일본은 벌써 10년 평균이 1.4배 PBR까지 좀 올라와서 우리랑 40% 가까이 이 멀티플 차이는 나는 상황입니다. ROE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저평가 원인으로는 비효율적인 자본 배치가 주된 이유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ROE도 8%인데 낮은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도 낮습니다. 26%밖에 안 돼서 10년 평균 자료이고 선진국은 한 50%가 나오는데 우리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발언만 좀 그런 언급들만 좀 많이 써 있었습니다. 강제하는 이야기들은 전혀 없고 그냥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데 좀 그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고요. 기업이 자체적인 의지가 없으면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밸류업 지수 만들어도 우리는 포함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은 뭐 상관없는 거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기업들이 꼭 있잖아요. 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밸류업 지수 포함되면 오히려 주가만 상승해서 상속세만 늘어나고 네. 안 좋죠.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밸류업 지수 포함 시켜줄게라는 거는 오히려 네. 대주주한테는 악재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를 낮춰준다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좋아할 리는 없죠. 상속세 낮춰줬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주가 2배 올라봐. 상속세 낼 돈이 더 많아지죠. 뭐 지분은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세금만 낮춰주고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제 지원 관련된 사항이 혹시 뭐가 있나 하고 봤는데 애매한 기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모범 납세자 선정하는데 우대를 해주겠다. 뭐 R&D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도 아니고 사전 심사를 우대해주겠다. 법인세 감면 해주겠다가 아니라 법인세 감면 컨설팅을 우대해주겠다. 되게 이게 모호하고 네. 기준도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뭔가 확정이 된 게 없어서 그렇고 추후에 뭔가 지원 제도가 좀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조금 네. 구체화가 되길 바랄 뿐이고 오늘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쿠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 4쿠션, 5쿠션 치는 것 같아. 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음. 네. 네. 네, 그래서 뭐 결론은 밸류업 의지가 없는 기업은 이번 프로그램이 나와도 별로 네. 기대할 게 없다. 그렇죠.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체적인 밸류업 의지가 있는 기업은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뭐 메리츠금융 지난주에 배당 주주 환원율 50%를 넘기겠다라고 직접 CEO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주주 환원하려는 의지는 강한 네. 업종입니다. 전 제가 앞으로 궁금한 게 이제 의지가 있는 지주사하고 의지가 없는 지주사하고 주가가 쫙 갈라질 텐데 그거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어요. 네. 쫙 갈라져가지고 좀 못 올라오는 애들은 좀 바보 취급을 당하면 CEO들이 화가 나서 뭔가를 해소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별로 오히려 왜 주가 올려? 이러고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그 재벌 그룹 오너 입장에서는 네. 뭐 한 1, 2천억 이런 거 더 버는 것보다도 이 재계 순위가 바뀌는 거에 좀 더 민감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네. 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그런 게 이제 자리를 옮긴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덜 내는 쪽을 더 선택할 사람들이 현재 시점에는 더 많아 보이죠. 예. 그걸 이제 않습니다. 명예로 여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는 무슨 뭐 세금 피할 방법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계 헤지펀드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쓴소리를 했는데 되게 뼈를 맞는 느낌이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르메스라고 하는 이제 펀드인데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제 일본에선 통해도 한국에서는 안 통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 진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의 저평가 이유는 거버넌스 때문이 아니라 재무 구조 때문이다. 네네. 재무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자본 배치를 못해서 저평가가 된 거지. 기업의 막 오너가 나쁜 짓 하고 이런 거버넌스 때문에 저평가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한국은 저평가 원인이 거버넌스가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특정 집단이 없기 때문에 네.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연성 규범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럴 수 밸류업 있겠네요. 프로그램이 일본이라고 해서 막 엄청 막 안 하면 후드로 패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네,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분위기는 비슷해요. 연성이에요. 그 규범일 뿐인데 그래도 일본에선 잘 작동을 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게 절대 안 통하는 이유가 거버넌스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가장 비슷한 구조 있는 게 금융회사들이잖아요. 주인이 없잖아. 얘네가 이렇게 순환출자 비슷한 게 있어. 주인이 없거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도 달라야 되는데 네. 한국은 그래서 저평가 해소를 하려면 그냥 일본 거 똑같이 베껴봤자 소용이 없고 지배주주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 저평가 해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도 그때서야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인데요. 한국은 가족이 지배하는 상장 기업이 훨씬 많고 최대 주주가 현재의 규제 환경에서 대단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대주주한테 유리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한국의 최대 주주에게 소액 주주 좀 대우해줘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 정부는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마치 지배 주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외국 애들은 아주 그냥 거칠 게 없이 그냥 다 얘기 안 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 안 하는 부분을. 그렇죠. 네. 네.
한국 정부가 이때까지 하겠다고 열심히 했던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 등록 요건 완화해줄게, 뭐 배당 기준일 변경, 온라인 주주총회 이런 것들은 이제 근본 원인을 다루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효과가 없을 것이 명백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직도 금융당국은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악용하는 권한을 줄이지 않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세게 얘기하네. 네, 그러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여기 몇 가지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주식 발행할 때, 그러니까 주식 기존 주주들의 희석시킬 때, 가치를 희석시키는 뭔가를 할 때 소액 주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 기업을 인수할 때 나머지 지분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것, 네. 자사주 매입했으면 소각 의무화하는 것,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 상법 개정안 이야기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 이런 게 바로 지배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표적인 방안이고 그렇게 해야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될 수 있다. 지배주주 권한을 축소하지 않아도 재팬 디스카운트는 해소할 수가 있지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성질이 다르다라는 네. 얘기죠. 네. 아주 뭐 확실히 내용을 아는 사람이 글을 쓰니까 글이 정확하네요. 네. 이게 정확한 분석이지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네, 네, 네. 예. 근데 그게 참 어렵네요. 누군가의 이제 주어진 권한을 축소를 시킨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말하는 걸 듣고 보니까 한국이 좀 필리핀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카지노의 나라 필리핀. 거기 제가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3대 해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라카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백색의 백사장이 있는 거기 해안가가 몇 킬로쯤 되는데요. 그 해안가를 걷다가 굉장히 깜짝 놀란 구간이 있었는데 사유지 구간이 있어요.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가보면 뭐 별장 같은 게 여러 채 있어. 그러니까 부자들이 보라카이를 자기 사유지로 쓰고 있는 거야, 일부를.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동해 해안가에 딱 사유지로 딱 부자들이 딱 여기는 못 다녀요. 그리고 앞에 돌아가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그 필리핀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더라고. 한국 주식시장이 그게 허용이 되는 것 같아. 예. 그런 것 같아요. 공공재인데 공공재로 안 하고 사적으로 그냥 다 취득하고 누들은 오지 마. 뭐 이런 것 같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딴 건 몰라도 회사 팔 때 개인 주주 것까지 다 같이 그거 사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주인데 경영 프리미엄은 걔네들만 받고 쏙 빠져먹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미국에선 당연한 게 우리나라에선 당연하지 않는 이런 제도들이 너무나 오래 고착화돼 있어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해결책이 밸류 프로그램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죠 이번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24년 이익 전망치가 대폭 상향됐습니다. 네. 메리츠에서 이젠 담지 않으면 불편해질 거다 이런 공격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일단 4분기에 이제 전력 구매 단가죠 S&P 이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요금 인상했던 요 효과가 겹쳐서 네. 4분기 영업이익이 1.9조 원 나왔습니다. 1.1조 원 정도 나올 걸로 시장에서 봤는데 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1분기에도 S&P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영업이익이 24년도에 8조 원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12.5조 원까지 네. 나올 것이다라고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한 50% 정도 확 올렸네요. 그리고 별도 기준 결손금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천억만 순이익이 별도 기준으로 나와도 그 이상은 배당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막 계속 적자 보던 게 엊그제인데 벌써 다 지나고 어느새는 또 배당을 기대하는 시점에 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31,000원으로 10% 상향을 시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최근 정부의 스탠스도 조금 바뀐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4년도 기준 연료비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보통 기준 연료비 줄어들면 요금도 인하해야 맞는 건데 이전까지는 기준 연료비 올라갈 때 요금 인상 못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올해에도 전기 요금은 동결할 걸로 전망이 돼서 이제 어떻게 집안 전기세 올랐어요? 전기 요금? 전기 요금이요. 별로 관심 없죠. 잘 모르겠는데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전력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전년 대비 700kW를 덜 썼는데 요금 더 나왔어. 올랐구나. 알겠더라고. 예. 저는 그 관리비 내역서 이런 거에 뭐 킬로와트시 이런 걸
안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금액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많이 좀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 민감한 태양광 2개나 달고 있고 한데 보니까는 한 300 몇십 킬로 쓰니까는 뭐 조금 저희가 부가가치를 좀 많이 내는 집이라서 그렇긴 한데 많이 내던데 한 7, 8만 원 내던데 옛날보다 많이 늘었어. 저희도 한 7만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발전기를 2개나 달고 있어요. 저희는 네. 그런 거 없는데도 네, 그러니까 조금 이거 뭐야 많이 내긴 내네 좀 늘었다는 느낌 듭니다. 네, 이게 그대로 한국 전력의 수요로 넘어가는 거겠죠. 네, 네, 지역 난방공사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장 중에 갑자기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대폭 서프라이즈가 나가지고 잠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놀랍니다, 이제 진짜. 도로 빠져서 2% 상승으로 끝났는데 뭐라고? 놀랍죠. 주문 실수네 그러면 이 정도는. 아니, 주문 실수는 아니에요. 이 엄청난 수치가 나와서 다 수치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매수 누른 겁니다. 4분기 매출액은 한 1조 나왔어요. 컨센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50억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5천억 나왔습니다. 순이익도 거의 4천억 나왔고. 매출 1조 무슨 반도체 회사도 아닌데 무슨 말이야? 그렇죠. 매출 1조에 영업이익이 5천억이면 50% 영업이익률이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와서 놀래가지고 일단 매수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까지 이제 일시간 것 같은데 네. 까보니까 연료비 미수금이 4,200억 정도가 있는데 이걸 자산으로 한 번에 반영을 하면서 회계상으로 이익이 발생했다. 아이고 이건 뭐 아직 못 받은 건데 그걸 자산으로 해? 네. 할인을 쳐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전력은 좀 다르거든요. 그 전기를 100원에 사와서 만약에 70원에 팔면 30원 손실 받잖아요. 네네. 그럼 손실이에요. 네. 한국전력은. 근데 한국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는 100원에 연료비를 사와서 뭐 가스를 사와서 70원에 팔면 30원만큼은 미수금으로 딴 데서 계산합니다. 받아요? 딴 데서? 일단 달아놓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받는 게 아닌가 보네. 네. 그렇죠. 이거는 판매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뭐 도시가스 회사들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일단 달아놓습니다. 나중에는 받을 돈이죠. 그래서 100원에 팔았어라고 하고 못 받은 돈은 미수금으로 달아놓고 이건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22년도까지는 계속 연료비보다는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미수금을 뭐 쌀 일이 없었는데 네. 22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회계기준원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회계 인식해야 되나요? 했더니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대요. 미수금으로 자산 인식해라. 네. 그래서 이번에 대폭 4,200억이 자산 처리가 되면서 네.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받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이런 적이 있었고 미수금은 잘 받아냈던 경험이 있고 나중에 연료비가 좀 내려가도 가스요금은 안 내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미수금은 점점 이렇게 받아가는 구조로 결국에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좀 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지금 평가 저는 조금 오늘 상태가 올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상태 안 좋은 이유에 대한 이메일을 좀 적어서 보내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